완전 그 거래량 피크 찍기 전에 네. 이제 말씀드렸던 되게 좋은 상황에 제가 후랭이 TV 첫 출연을 했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가자마자 6월달, 7월달 거래량 아시다시피 폭등했었고, 네. 예, 이제 지금 현재 8월은 조금 또 상황이 변화되죠. 그것도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8월 12일자 KB 기준으로 현장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올해 2월달, 1, 2월 달에는 작년에 집을 보고 갔던 분들이 이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매들이 소진이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얼르게 빠르게 판단하신 분들이 금매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분들은 뭐 잔금 치면서 너무 진짜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 되면서는 신생아 특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 마포랑 용산구 같이 그 밑에 지역들이 팔린 매수가 이제 매도가 되면서 그걸 팔고 오신 분들이 이제 사는 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네. 5월 달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퍼졌어요. 경기도의 주요 인기 있는 지역들. 이제 근데 여기 아직까지도 골고루 팔리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신축, 얼죽신이라고 올해 아주 히트였잖아요. 얼죽신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대단해. 요즘에 뭐 그런 언어들 너무 좋아하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이게 이제 올해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팔려서 동탄이 난리친다고 해서 막 뉴스에 나올 때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들은 사실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매도가 안 돼서 갈아타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들면서는 이제 서울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시작이 되죠. 이제 거래량 6천을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3천, 6천, 9천 기억하셔야 되는데 3천, 6천, 9천. 여기 3천은 약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두려워한다. 금매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천 정도 되면 거래가 좀 많이 살아서 이제 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천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7월에 만 돌파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 돌파 하냐 마냐가 있었는데 돌파는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8천선 인근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7월에 그렇게 피크를 찍고 8월에 이제 휴가철이 되면서 이제 지금 약간 거래가 소강인 지역이 있고 쉬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래가 활발해서 바쁜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아주 뜨거웠던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뜨거웠던 지역은 올해 송파구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뜨거웠던 지역은 반포가 정말 몇 달 동안 뉴스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반포 얘기 뜨겁게, 반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포, 성동구 이런 데들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 곳들 목동도 그렇고 조금 쉬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들이 이번에 KB 상승,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원 데이터에 다 상승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퍼져가고 있는, 대신 상승 지역들은 왜 거래가 멈췄냐면 이제 팔릴 만한 물건들, 급한 물건들이 다 소진이 돼서, 그러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의 매물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사려고 봤던, 지금 다 갈아타기 장세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올해 너무 전부 다 23년은 무주택자의 해였다면 싸게 사시면 되는, 올해는 내 거 팔고 가시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의 갈아타기장 실수요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들은 살 게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었던 것이 항상 이렇게 껑충 오르잖아요. 살 것은 내 건 찔끔 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돈이 부족하죠. 갈아탈 돈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 거가 더 오르길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갈아탈 걸 한번 다시 고민, 다른 단지를 다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처럼 항상 저희처럼 그냥 매일 이걸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분들은 저희야 뭐 그게 업이니까 뭐 내 단지가 아니더라도 막 외우고 가격을 다 체크를 하고 트래킹을 하고 하지만, 저도 요즘엔 조금 덜 해요. 이름도 막 너무 헷갈리고. 옛날처럼 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살 수 있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관심이 좀 줄어드는. 네. 이름도 너무 헷갈려요. 새로 나온 이름들. 새로 나온. 계속 둔촌 주고 방 배우고요. 옛날 사람. 북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야 될 집들이, 보던 집이 지금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또 네. 금리도 조금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면 88 대책 나오고 나서 사실 은행들은 너무 호재죠. 눈치 보고 있었는데 너무 가상금리 비싸니까 은행 그렇게 양아치처럼 돈 장사하지 말라고 막 그래갖고 가상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잖아요. 그쵸. 혼나 내내 올리면 이랬죠. 왜냐하면 너무 가상금리 장사를 너무 세게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 낮췄잖아요. 근데 그 국민은행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주담대를 안 해주기로. 왜냐면 올해 한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여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메이저 은행들은 아마 대출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고, 지방에 있는 은행들은,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났지만 지방에 있는 은행들은 지방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으시기가 조금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은 은행도 서울에서 이제 사실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신다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상금리 받으셔서 가장 우대 금리가 좋고요. 이제 KB가 아닌 다른 은행들이 더 지금은 조건이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만 팔고 싶으면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올려요. 혹은 부수거래를 좀 잘라요. 그러면 요즘 금리 비교를 다 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자연스럽게 가죠. 조절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뭐 지금 가계부채가 우려가 되니 좀 지켜보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아싸 이러면서 또 가상금리 지금이야. 올리는 거죠. 이러면서. 은행은 장사니까요. 어쨌든 영리가 목적이니까 퍼주는 뭐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약간 지금 실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올랐죠. 스트레스 DSR에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사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부동산 트렌드 쇼를 준비를 할 때 키워드를 제목은 미리 정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광고가 나가야 되니까 위기는 제목이 뭐였냐면 네. 위기와 기회를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곧 이제 너무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였고 네. 뜨거워지는 시장과 규제 제도입 가능성 기회와 위기를 함께 보는 법. 이거 좀 약간 언론사이기 때문에 순화가 된 거고 원래 원 제목을 제안드린 건 좀 더 센 얘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8월 초에 제목을 정하니까 시장이 너무 거래량이 그때 만돌발설이 막 만 돌파가 되냐 마냐 하는 시점에 이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정부에선 다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값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올 상반기처럼 너무 거래가 없어도 세수도 안 거치죠.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실제로 이사를 역전세도 발생하고 제일 큰 피해가 사실 역전세였어요. 거래가 너무 바닥을 깔면 역전세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네. 그런 일이 생기죠. 집값이 오르면 사야 될 사람들 화만 나고 끝나는데 기분만 나쁘는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피해자가 정말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도 저번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오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확 때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살짝 때리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미지근하면 또 이렇게 정책이 나오던 말도 올라가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또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영화 파메오 보셨어요? 네. 뭐 이거 김건희 거로 네. 너무 쩐뜬 영화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라는 단어에는 따라붙는 귀신이 있어요. 경기 불황. 경기 불황이 따라붙어요. 이렇게. 왜냐면 경기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다는 얘기고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이제 힘드니까 좀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불황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현재 많은 금융가에서 리포트 쓰시고 그다음에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이 경제 위기나 리세션이 세게 왔다 갈 것인가, 약하게 왔다 갈 것인가. 이제 그분들 주가를 하시니까 더 민감하시겠죠. 네.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경기 불황이 어떤 식으로 왔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경기 불황으로 위기가 오면 길게 갈 것인가, 짧게 갈 것인가. 길게 가면 주의를 해야 되지만 짧게 가면 기회잖아요. 다시 또. 지금 기회를 놓쳤었던 분들한테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 사이에 8월 8일 대책이 나왔어요. 사실 8월 말 정도에 그 거래량 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선제 방어로 좀 미리 나왔고 대책은 공급 정책 위주로 지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공급 정책 위주로 대책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뭐냐면 주택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가 가장 빨리 와닿거든요. 지금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다 쉬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다주택자를 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세 문제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차차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이제 그 규제가 공급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청약 수요를 잠재우는 그린벨트 이야기와 청약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사고자 했던 분들이 좋은 입지에 추후에 보금자리 세공 내공 마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좀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청약도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청약도 구매의 하나의 수요예요. 청약을 하고 제가 그때 청약, 계약, 만약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 입주권을 사시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그다음 또 하나 전세 이렇게 하시는데 청약을 통해서 수요를 잠재울 수는 있거든요. 기다리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88 대책의 그린벨트의 수요를 잠재우려면 가장 첫 번째로 수반돼야 되는 것이 얼마의 분양가에 나올 것인가. 지금 지역은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토지 허가제를 묶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올림픽 아파트 바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감일동 근처 감일간부 거기도 위치 좋아요. 지금은 섬 같지만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처음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빈 땅들이 메꿔지면서 클러스터가 크게 형성이 된다면 향후로는 그 도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전철도 온다고 발표가 됐고
전철도 딱 거기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분들은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전철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88대책이 나오면서 토지허가제 딱 묶었잖아요. 이게 다 시리즈가 딱 윤곽이 맞죠. 어쨌든 그 수요를 묶고 두 번째는 재정비에서 약간 좀 지금 서울시에서는 낡아가는 도심의 공급을 위해서 강북 균형 발전이 지금 가장 올해 밀고 있는 키워드는 강북이에요. 강북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네. 또 이번에 재건축에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는 취득세 문제도 나왔고 뭐 등등등등.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염두한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재정비 구역에 뭐 다 시간도 단축해주겠다라고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줄여주고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인허가를 좀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여기 또 얘기하면 복잡한데요. 도계위 얘기도 해야 되고 서울시 위원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뭐 서울시에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말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 유 부시장님 그분이 이제 정책하시는 분이 있고 실무를 맡아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서울시의 부시장이 두 분인데 이제 그분 유 부시장님 이 하시는 말씀은 강북 균형 발전 얼마든지 조합이 지금 합동을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시면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고 속도를 내줄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빨리 재정비를 빨리 해라. 공급 대책 위주로 대책이 나왔고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PF 건설 경기. 왜냐면 건설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군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상품. 네. 그러니까 아파트 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저희가 생각하면 오피스텔 하면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요즘에는 오피스텔 정말 아파트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게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지어서 공급을 빨리 하거든요. 신축 빌라 이런 것도 도생 이런 것들 쫙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사실 예전보다 빨리는 못 지어요. 인건비 문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빌라 지으시는 분들이 한 번에 한 사이트를 단독으로 못 짓고 대부분 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대요. 인구 문제 때문인데요. 그 현장에서 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제 이자 문제, 짓는 건설주 입장에서는 이자 문제가 있고 네.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빌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짓기 위한 자금을 하나도 안 빌려줬던 게 PF 사태잖아요. 전혀 뭐 BF라든가 브릿지론이라든가 완전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지어지는 신축이 살 집이 부족해진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겠다.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무제한 매입 진짜. 예,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시고 그 이면에는 사실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오늘 시청자층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실지 아니면 저희처럼 다주택자일지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시장의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라이브라든가 유튜브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저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조금 더 불황이 오래 갔었어야 사실 토지 허가제도 풀리고 뭐 안 풀린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규제도 좀 더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취득세 완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 부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관건인데 어쨌든 가을까지는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타올랐던 지역들은 한 번 쉰다. 쉬는 이유는 너무 호가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서 그다음에 이 가격에 올라타도 맞나? 지금 반신반의하신 상태. 그다음에 급하신 분들은 팔고 다 갈아타고 지금 급하시지 않은 매물만 현장에 주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이제 거래들이 이제 또 그 옆에 거 보시니까 이거보다 안 되면 가고. 제가 2024년 키워드를 전세 상승의 해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줬었잖아요. 지금 뭐 몇십 주? 맞나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맞죠? 아파트 지금 가격도 21주 연속 상승. 네, 매매도. 뭐 몇십 주 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세?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매매가 상승, 그러니까 5, 6, 7은 매매가 상승, 신고가 갱신 이게 뉴스의 키워드였다면 네. 이제 7월달, 8월달부터 보시기 시작한 기사가 전세가 부족하다예요. 이제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전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일부 지역에 입주가 시작하기 전까지. 일부 지역에 입주가 있긴 있잖아요. 네. 예,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입주 물량도 파크포레온. 네, 둔촌주공 이제 파크포레온 입주가 가을에 있고 가을 말에 있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인근에 뭐 자양 롯데캐슬도 그 광진구에 구의역에 있죠. 적지 않은 물량이 입주를 하는데 비슷한 시기. 그다음에 강동구에 파크포레온 인근에 또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잘 될 때 같이 분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물량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또 이문휘경 생각해 보시면 이문휘경 장위 이 근처에 분양을 비슷한 시기에 했잖아요. 네. 다다다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건설사들은 눈치 보다가 분양 시기를 점쳐요.
건설사는 분양이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입주 때 전세가 안 나가든 여러분들이 잔금을 못 치시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거나 그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틀린 거예요. 다르죠. 포인트가 다른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산 얘기 나중에 할 건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방향이 달라서. 거기도 이제 입주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관리해서 분양하고 입주도 순차적으로 쿼터별로 나눠서 물량별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네. 하다 보니 분양 잘 될 때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입주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입주가 또 몰려 있고 안양권에도 사실 입주가 몰려서 있죠. 거침없이 상승을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이실 거예요. 집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지 더 전세로 기다려야 될지. 이번에 청약 보셨죠? 청약 통장 집을 안 사시려면 그렇게 뚝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니, 난 그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나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가 제일 힘든 거야, 본인이. 근데 내가 전략이 있으면 사실 덜 흔들릴 수 있어요, 덜. 그분 같은 경우는 뚝심 있게 무주택으로 사실 강남권에서 그 잔금을 단시간에 내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아닌데도 넣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있죠. 대부분은 저는 문의 많이 받았거든요. 잔금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금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대거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당첨, 가점 보셨죠? 자금 준비가 되신 분들 가점이 아니 있는 분들이 더 독해요. 아니 그렇게 자금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리실 건 뭐랑? 무주택 기간 만점. 그다음에 통장 가입 기간 만점. 그다음에 가족 숫자까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집을 구매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한 길 외길을 장이냐 장. 이거는 마에스타. 가져갈 자격이 있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반신반의한 건데요. 너무 한 특정 몇몇에게 이렇게 로또 분양을 밀어주는 것이 사실 형평성이란 것에서 맞느냐. 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너무 지금처럼 무순위 청약. 이번에도 또 떴어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이시면서 애 둘 이상이신 분들은 이번에 또 DMC에서 그 특공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26일에 톡방에 돌더라고요. 또. 요즘은 또 공유가 잘 되니까 그거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세 차익이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올해 또 키워드가 얼죽신, 무순위 두 개가 그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무순위가 뭐 동탈 롯데캐슬 뭐 말한 뭐 옛날 흑석할 때만 해도 막 통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했는데 이번에는 서버가 나가가지고 세상에 사상 최초로 청약홈이 기간을 연장해줬잖아요. 처음 봤어. 청약홈에서 서버 연장해준 거 처음 봤어요. 접수 연장해주는 거. 나 처음 봐. 진짜 처음 봐요. 저는 이제 제가 투자가 좀 이렇게 흐름이 옮겨갔는데 요즘에 이제 제 투자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프레임TV에서 좀 말씀해보자면 저는 맨 처음에 오피스텔로 다주택자가 됐고 그전에는 분양전환 아파트 했었어요. 분양전환 아파트. 이게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월세가 받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에 옮겨간 게 이제 갭 투자. 낡은 돈이 없어서 소액으로 막 올수리 하면서 그 옛날 얘기, 힘든 얘기 해드렸죠. 막 가서 직접 갈고 막 올수리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이제 그 재건축을 많이 하고 싶었으나 당시에 자금이 부족해서 저는 재개발 를 뚫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노렸던 것은 줍줍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청약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알아요. 이제 그럼 줍줍도 실제로 저는 줍줍을 가져간 게 있죠. 예, 실제로 있죠. 그 저희 회원분들이 17년, 18년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자녀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휩쓸다시피 뭐 거의 모든 그때는 투자 모임에 있는 분들 저희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투자 모임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그때 그거 하실 때니까 남들이 안 할 때 고분양이라서 포기할 때 이제 저희가 가서 그런 것들을 내 집 마련 신청서라고 당시에는 했었는데 직접 가서 하고 현장 가서 추첨하고 지금 약간 클래식한 방법으로 그때는 그거 많이 했었죠. 전세는 청약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청약 가점을 보시고 가점이 60점 훨씬 넘어가셔서 이제 64점, 69점 이제 제 나이 또래면 대부분 그 점수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청약에 좀 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대신 꼭 이 지역에 여기만 나는 무조건 내 집 마련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 이제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주변의 계약, 이제 주변 시세. 요즘 그런데 그런 지역은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강남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또 분양은 또 아니죠. 이번에 방배도 굉장히 시세 차익이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하시면 돼요. 시세 차익이 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이 비규제이면서 그런 데는 문제가 뭐였냐면
시가 분양, 횟감처럼 시가 분양했잖아요. 시가 분양. 아니 안전마진을 그래도 명색이 청약인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마진을 줘야 옵션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가보다 플러스 알파 더 돈을 더 줘야 사실 입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잘 따져보셔서 계약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한 게 작년 말, 올 초에 조언이었고 사실 그때는 가격이 좀 좋았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급매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내가 어떻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 사실 굉장히 독인 것 같아요. 그 무주택자 분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 사는 문제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면 집 사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오른다 내린다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런 것도 2시간, 3시간 동안 뭐 하려고 들어요. 그냥 오른다 내린다만 듣고 싶어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희는 사실 안 하고 싶은 이야기고 여러분은 듣고 싶은 이야기고. 저희 막 신문에 이만큼 얼굴 나오면서 이거 나오잖아요. 박제. 옛날에는 못 몰라서 신문에 나오면 그저 좋은 건 줄 알았어. 저도 적극 인터뷰하고 했는데 뭐 부동산 8인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기도 영원히 하고 박제돼요. 추석 이후 뭐 나오고 설 그렇죠. 이후 나오고 뭐. 항상 지금도 계속 설문은 해요. 설문하지만 이제 물어보죠. 얼굴에 사진 나오나요? 그 사진 나오는 시리즈가 있고 이렇게 안 해. 40명 모아놓는 거 있죠. 왜 그건 합니다.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물어보는 계속 거.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모 매체에는 저만 유일하게 상승에 펀칭했어요. 그게 사실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어깨뽕이 있어서 이런 얘기 되게 주저주저하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한 게. 어차피 다 아셔. 어차피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가장 궁금한 이슈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타이밍만 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이 가장 구입하기엔 좋은 타이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데 집이 안 팔려서 못 갈아타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그럴 땐 절대 집 안 사시죠. 분위기가. 이제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은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한번 집 사보셨고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근에 단기간에 구매한 게 아니라면 어쨌든 부동산으로 양도차익 보시고 이제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눈으로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격이 싸졌을 때는 너무 가고 싶죠. 사고 싶죠. 근데 작년에는 내게 안 팔려서 못 갔고 올해는 팔리니까 갈 수 있는데 용기 있는 자 확 후려치고 확 갈아탄 사람들은 좋았고 그렇죠. 조금 더 오르는 걸 기다리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갈아탈 지역이 너무 올라서 지금 이제 다른 거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올해 초하고만 비교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원래 항상 벌써 이거를 진짜? 장을 오래 보시면 이런 거를 다주택자분들하고는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저희처럼 구력이 이제 제가 이제 1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전문가 뺨치죠. 정말 뭐 산전수전 대책 다 같이 겪으셨고 물건도 많으시고 경험도 노하우도 많으시고 하니까 장도 너무 잘 아시고 일단 전세를 있으신 분들은 오르냐 내리냐 이 얘기 하다가 갔는데 오르냐 내리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집을 구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7월에 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뉴스가 바뀌어요. 헤드라인이. 뉴스에서 사실 언론이 옛날 종이신문일 때는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경쟁이잖아요. 맞아. 왜냐면 광고. 똑같아요. 신문이 썸네일이랑 우리는 똑같아. 그게 뉴욕타임즈처럼 미국은 구독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뉴스를 돈 주고 봐요. 뭐 3불, 뭐 10불, 12불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서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유료가 되면은 그 매체 안 보겠죠. 네. 우리는 너무 무언가를 공짜로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자 오른다고 생각해서 집을 그러면 산다 안 산다를 결정이네요.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그래서 집을 안 산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자가 2편에 기다리자 한 편에 그냥 끝이야 끝 기다리면 돼. 그러시면 이제 사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복잡하죠. 집 보러 가야 되죠. 그다음에 막 인터넷 밤새 찾아봐야 되죠. 돈 맞춰봐야 되죠. 물건 보고 왔는데 좀 3, 4월이면 그래도 생각할 시간 주겠지만 지금 같으면 물건 매물 보고 오셨어도 다음날 가면 없고 5천 원 오르고 5천만 원 오르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또 고민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내가 집 보고 나왔는데 누가 또 내려.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아시죠? 이제 막 한참 때는 줄 서서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만 집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줄 세워서 보여주고 하니까 기분 싸하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만 갔다 와서 결정 남편하고만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맞춰봐야 되잖아. 엄마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맞춰보고 남편한테 빨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라 그래. 이게 돈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집을 항상 실수요라 그랬죠. 실수요. 집을 항상 부부가 상의를 해서 사죠. 상의를 해서. 왜 상의를 할까요? 암묵적인 암시가 있는 거야. 집 살 때 너도 동의했다. 아, 내가 혼자 사자 그랬어? 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큰 결정이잖아요. 집을 이사하고 그렇게 비싼 집을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덜컥 결정하기 싫죠. 당연히 배우자한테 계속 상의를 하죠. 계속 상의를 하죠. 안 돼요. 한 명이 결정하셔야 돼요. 한 명이. 항상 처음부터 딱 정해야 돼요. 한 명이. 아니, 독박 쓸까 봐. 독박 써야지. 아, 그럼 독박 써야지. 독박 써야 돼. 한 명이 결정해야 돼. 그래야 다음번 이사 갈 때도 편하고. 남편 며칠 매달 며칠 날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아이고 반찬은 뭐 하려고 써? 그냥 퇴근하시면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아니 그래야 다음 집 이사도 편하다니까. 이사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출근할 때 집하고 퇴근할 때 집 다르네? 그렇지. 그래야 남편도 편하시고 좋죠. 요즘 이삿짐 센터 명예의 전담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기 자서하실 때도 남편분 굳이 피곤한데 은행에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또 회사에서 바빠 죽겠는데 또 참고해서 하실 필요 없이 대출 상담사를 통하면 방문해서 자사도 다 받아주거든요. 아, 그런 대출 하시면 되죠. 방문. 그 남편분을 덜 힘들게 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월세와 집 사는 거 두 가지만 있었다면 더더욱 집을 자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전세라는 완충 제도가 대한민국에는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결정 고민을 하고 하나가 더 있죠. 그다음에 또 특이한 청약 제도가 이분들의 집 사는 걸 굉장히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청약은 심플해요.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당첨되면 인터넷에 글 올리고 제가 어디 당첨됐는데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댓글 달리는 거 막 봐요. 그리고 나서 서류 준비해서 가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뭐 현장을 가시거나 그날 힘들게 막 부동산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거나 이런 시달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네. 굉장히 심플하죠. 시즌 좋을 때 청약하시면 사실 청약은 대부분은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세제도 그다음에 분양제도 이런 것들이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마음을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또 하나 요즘 있어요. 하락론자 유튜브. 아, 진짜 그건 교주와 같아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채널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채널은 사실 인기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마음의 안식이 되고 위안이 되죠. 그러니까 팬 같은 거야. 그냥 그저 좋은 그런 데서 해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맹신을 하시게 되면 서로 이제 저는 양쪽을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맹신을 하시게 되면 기회를 좀 놓칠 수 있죠. 타이밍을. 계속 사지 말라고 하시니까. 항상 사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양쪽을 다 듣다 균형 보면 있게 듣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예. 이거 들으면 이게 맞고 저거 들으면 저게 맞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는 기가 막혀요. 논리는. 예를 들면 이제 인구론, 그다음에 뭐 금리, 세계 경기, 거시, 미시까지 들어가면 정말 논리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학력자이신 분들 집 잘 안 사시잖아요. 세계 경기, 금리, 인구론 이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 집이 필요하니까 나 거기 꼭 이사 가야 돼. 언제까지 이사 다녀야 돼. 이러면서 집을 사시지만 네. 남자분들은 굉장히 냉철하시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차트 되게 좋아하시고 전곱전 졸보파.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도 어플을 가지고 주식 차트 보듯이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워낙 숫자는 설득시키기가 좋아요. 숫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질문 딱 하나예요. 제가 이거를 썸네일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이제 와서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걱정이 되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전고점을 남았을 때는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면 내가 또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플이 있잖아.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플이 있으니까 최고점 거래한 거에 딱 찍어줘요. 이게 실거래가 최고가 이러면서 이게 한동안 안 없어지면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정부가 일단 881 대책에 공급 대책만 내놔서 이번 또 금리도 조금 올렸고 오늘 나온 거에는
선택적으로 지역에 서울 경기권에만 이제 가상금리를 더 해서 하는 차별적 금리를 하겠다라고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와서 뉴스도 나왔고 그 자료를 보면 톡방에도 돌기 시작하던데요. 사실 어떤 식으로 대출 규제가 나올지 궁금했었어요. 대출 규제를 하면 전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규제를 때리면 LTV로 규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비율로 하잖아요. 아니면 금리도 올리면 전국이 다 같은 금리를 갖는 거니까 뭐 부산이라고 금리가 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DSR,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오르고 있는 상승 지역에는 더 센 금리를 이제 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구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나왔어요. 이 제목은 금융 안전과 뭐 두두두두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인데 여기에 나온 얘기가 이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할 때 수도권에 차등을 해서 이제 1.2%로 상향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지금 뜨거운 지역들은 더 비싼 금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도 지금 규제가 사실상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책이 그냥 요 정도로 나오고 끝날지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부족 때문에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제가 기다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0대 중과 완화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줘서 좀 골고루 팔릴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여긴 플러스 규제도 풀려야 되지만 두 번째 유동성도 좀 풀려야 돼요. 두 가지가 맞닿아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 공급은 일단 되겠죠. 부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전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너무 한계가 있고 특정인들만 조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또 낡고 썩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전세로 내놔줘야 들어가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대책이 세게 지금 정도로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집이 부족하니까 그 연말에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다시 가속도를 밟겠죠. 그러다가 또 막 만 돌파했다 이러면 왠지 지금 주변부로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주변부로 퍼져나가시는 분들이 또 다시 재구매를 대부분 하시니까 그럼 거래량이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산 단계거든요. 확산이 가다가 퍼질 수도 있고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이 확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의 확산, 그다음에 한 동네에서 상품의 확산. 대장주만 팔렸다가 신축, 얼죽심만 팔렸다가 그 옆에 준신축 또는 낡은 거, 기축이라고 하죠. 기축 또는 비아파트.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주상복합은 아파트긴 하지만 주상복합, 뭐 아파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정말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확산이 있는데 이 확산을 만들어줄 것이냐. 근데 실수요장이 지금처럼 펼쳐진다면 사실은 확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갈집을 사야 되는데 갈집이 너무 올랐으면 동네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투자자는 동네를 바꿔요. 그렇죠. 투자자는 마포 올랐으면 바로 가지올 뛰어가고 가지올 뛰어가서 은평구 뛰어가고 이게 옮겨가는데 어쨌든 수익만 보면 되니까 덜 오른 걸 빨리 사서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은 딱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 이미 애 학교도 다 받고 그 동네에서 살만한 집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겠죠. 아니면 전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거나. 근데 지금처럼 뉴스에 또 전문가 몇인이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이 상승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전세로 결정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거래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별 규제가 없다면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오른 단지, 봤던 대표 단지가 너무 올랐다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봤었는데 22억 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억 정도가 한두 달 전보다 부족하니까 5, 6월 실거래가보다 2억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2억이 오른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복비하고 취득록세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실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비용도 한 1억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옆에 거를 보시면 그래도 살만한 게 있죠.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거래 확산.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싫어하는 거죠. 그때도 고구마 얘기였는데 그냥 한 길만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 사실 편하죠. 그렇지만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그러면 이거는 좋은 시나리오고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갈 것이다. 전세가 올라가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다주택자도 전세를 공급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골고루 정말 팔릴 거고 두 번째 게다가 이제 주식이 돈이 갈 데가 없어.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와. 유동성이.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그렇더라도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가 오르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살 집이 없어지니까 그럼 전세로 한 바퀴 더 돌지 아니면 집을 살지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집을 사러 가면 집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러면
보고 있었던 얼죽신뿐만 아니라 좋은 동네의 다른 것들. 대신 여기서 선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유동성장일 때는 집이 부족하고 유동성장이 겹치고 저금리에 이럴 때는 다 팔려요. 저희 이제 다주택자들도 가담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하니까 뭐 다 팔려 진짜 다트에 찍어서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될 정도로. 그렇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잘 선별을 해서 뭐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는 너무 과공급이거나 이런 거를 잘 따져보셔갖고 지금 물이 안 들어와서 아직도 안 올란 건지 아니면 이미 그런 뭔가의 유동성과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타서 올랐다가 더 이상 받쳐줄 에너지가 없으니까 상승 동력이 없어서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주 냉철하게 구분을 하셔서 버릴 건 버리시고 그 대신 좋은 동네에 얼죽신만 올랐으니 대표만 올랐으니 그 주변도 한번 보자라고 말해요. 역삼동이 구축이라든가 이제 주변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나 홀로 얘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가격이 서로 얘가 내려오든 얘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가격은 균형을 맞춰요.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단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싼 거는 내릴 때도 확 내리꽂죠. 제가 이제 책 쓸 때 학군 지역 같은 경우는 하박 경쟁성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박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막 집값이 막 너무 떨어지지 않고 술렁술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매매값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하게 되면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하락폭은 훨씬 세죠. 아, 그건 이제 하락장 네. 얘기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네. 브랜드 대장 아파트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 상승이 계속하면 이게 당연하죠. 네, 그럼 당연하죠. 이제 다음 것들이 올라가는 게 다음 것들이 따라가죠. 그 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8월 달 지금 현재 8월 12일 그 주에 데이터도 그렇고 그 전주에 일어난 그 거래죠. 그게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확산을 염두에 두고 지금 봤던 동네에 그 옆에 거를 한번 좀 보시면 눈을 좀 더 돌리셔서 옆에 거를 보시면 좋겠다. 단 안 올라서 그냥 아직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동네인지 아니면 대장도 잘 나가고 동네 좋은데 아직 그 상품이 인기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실수요니까 오래 거주하실 수 있잖아요. 2년만 하시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또 어제 말씀드렸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그게 이제 그 한도가 되게 조건이 좋아요. 6억까지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그 대출을 활용해서 만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그 대출을 활용해서 20억 정도 전후되는 것도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전세 끼고 6억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달만 빨랐으면 이제 너무 그렇게 재개발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개발도 슬슬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투자하실 수 있다면 길게. 재개발은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쌌었거든요. 인기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현명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좀 저렴해 보이니까 재개발을 또 구매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재개발도 뭐 노량진 너무 뜨거웠고요. 원래 처음에는 한남 성수만 팔렸거든요. 이제 한 5, 6, 7에는 노량진 진짜 많이 아, 팔렸고. 진짜 정확하다 사람들 진짜. 아우, 지금은 다들 너무 똑똑하시고 정보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 활동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다들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이제 한 가지는 노련하다는 거. 장을 오래 받고 이제 제가 제 물건을 운용을 하고 저도 사이즈가 커졌고 이제 그 대신 단점도 있어요. 겁이 있다.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죠. 잃을 게 많으면 사람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가자 옛날처럼 근데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이런 장단점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투자 구력이 늘어날수록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에요. 상승장 더 오래 갈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는 오르냐, 그렇죠. 지금 내리냐, 더 제가 오르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분 동안 목다겁게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뭐 원하신다고. 이것만 원하신다고. 이렇게 캡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규제가 없다면 더 올라간다. 규제가 세지 않다면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입주장이 있는 곳은 잠깐 몇 달 주춤할 수 있다. 그냥 한 번에 이제 전세량도 쏟아지고 하니까. 네.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죠.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답.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답이 그렇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나오는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예, 캡처하기를 예, 예. 기다리고 있는 거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주연 있어서. 상승, 뭐 이주연 하락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역세권의 아파트들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주연이 아파트를 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아파트값이 막 신고가 찍었는데 아파트 평수 똑같고 사이즈 똑같은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초역세권이고 정말 들어가면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되게 싼 거 있다고 저번에 5월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살기 좋고 여기 정말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고 그런 곳이라면 걔도 시간이 지나서 공급이 부족한 시점. 우리 맨날 말하는 26년, 27년 이거죠. 공급 부족. 그때 그거 올라가거든요. 다 그냥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산, 제가 지금 지산을 미는 게 아니에요. 지식당 산업센터가 너무너무 문제였고 다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이제 조금 투자할 것을 보는 분들은 사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안 힘들다면, 이게 전제 안 힘들다면 괜찮은 자리에 너무 싼 지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 입지에 보셔야 되는데 항상 지산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입자인이 들어와야 이게 운영되는 건데 지산을 지을 때는 그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조건을 보고 지금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땅을 매입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어서 분양만 잘 되고 지을 때 대출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신경 안 써요. 누가 입주를 할 건지. 내가 그거를 분양을 운영해서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니까. 뭐 부영처럼 지어서 임대 놓는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시행사나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빨리 짓고 분위기 따면 또 더 주고 빨리 분양해야죠. 잘 되니까 분양이. 그래서 수익이 나는 지어서 그러니까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 내는 분들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거죠. 네. 근데 지금 지식현 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입지가 정말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막 그게 반값이다. 그런 건 사실 또 내가 시간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임차를 싸게 주면 되잖아요. 임대를. 그래서 어쨌든 관리비랑 이자 낼 수 있을 정도로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면 그 대신 뭐 주변에 계속 공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정말 허허벌판에 졌는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입지 보는 눈이 저희 정도 구력이 되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또 이건 다른 분들은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들 좋아요. 누가 사주면 사실 그분도 그걸 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회는 위기를 낳고 위기는 기회를 잉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거는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또. 일반인 분들은 정말 고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이 힘들고 임차인이 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진흥, 그다음에 청년기업 이런 걸 몰아주는 시즌이 아니라서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지산도 쫙쫙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지원도 줄였고, 그러니까 이 지산을 채울 수 있는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지금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많이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 받아서 하던 이렇게 지산을 막 채워주던 이런 데들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올 리스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불황이 올 것이다. 불황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깊이로 올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궁금하신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폭락은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예언이지만 얼마 전에도 주식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한 것도 봤잖아요. 그럼 자산이 막 날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단언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놀란 건 슬금슬금 환율이 지금 다시 움직여요. 일본 엔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워낙 다시 강세로 가고 있고 이런 환율 문제가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대선, 11월에 일어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이 저희는 대외 의존적이니까 중국과 미국에 네. 요거가 이제 두 번째 변수이고 세 번째는 연말에 있을 국지적인 입주가 얼만큼의 시즌에 하락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견디고도 하락을 안 만들 것인지. 헬리오 입주할 때 전세는 떨어졌었는데요. 매매값은 안 떨어졌었어요. 18년 생각해 보시면 매매값이 그렇게 폭락은 안 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전세는 많이 6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전세는. 그런 이제 그거 이 국지적 입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금자리 그 그린벨트에 그 분양한다고 하는 거에 분양가가 얼마에 발표될 것인지. 그러면 분양가가 정말 싸면 청약 수요가 또 약간 마음이 기다린다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이 가격에 따라가기보다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얼마의 속도로 얼마큼 빨리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실 가상금리라는 문제도 있어서 우리는 그걸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항상 제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지금은 너무 급발진해서 정책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시장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유혹을 먹으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시장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거나 이게 자정적으로 갈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자정 효과를 볼 때까지. 왜냐면 민감하고 여론에 반영이 되고 지금 사실 정치적인 것이 뭐 이렇게 여당이 우세하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사실 반반이고 뭐 무슨 사건이 나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정부가 그 지지율이 높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많은 법안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근데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내가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을 실행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쪽 당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변수인 거예요.
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부와 맞서서 무엇을 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이제 총 투자 결론이에요. 왜냐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 뚫으면 다시 또 그거 때문에 보통 몇 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런 방법을 찾아갖고 내가 정말 이런 틈새를 찾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몇 년 뒤엔 또 그게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오더라고요. 막 법인도 그랬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이게 요즘에는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또 조언받는 분들이 다 조언자들도 그렇고 이게 다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정부와 맞벌이를 하는 게 가장 돈 버는 데 실무자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톡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조언자일 수도 있고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보다 서울 중하급지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곳 광명, 성북동 한 채 더 사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굳이 한 채를 더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지금 사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포기하고 지금 사는 곳에 그대로 신축에 살면서 그냥 여윳돈은 있으시니까 이사갈 비용 있으셨으니까 그 돈 갖고 한 채를 더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또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분들이 없으시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기조일 때는 그러니까 저분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서 저분의 사정을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사실 굳이 다주택자도 가는 건 쉬워요. 1주택자로 돌아오기 힘들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주택자가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맞아요. 이걸 줄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지금 옛날 벌려놓은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제 얘기도 해보자면 올 초에 되게 쌌잖아요. 특히 대형 평수 너무 쌌잖아요. 제가 이제 분양 받아놔서 새 한 바퀴 돌리고 이사 가려고 했던 집에 이사를 안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집에 이사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약간 그 투자자 마인드 말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건데 특히 작년부터는 이제 투자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정도 이때쯤이 되면 이상한 데 투자하고 사는 건가 봐요. 집을 지어 산다든가. 이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나 봐요. 점을 봤는데 거기서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정확해요. 점괘 정확해요. 그런 집에 눈이 가거든요. 이제는 시세가 안 올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공원이 쫙 보이는 녹지가 이렇게 있는 집에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생각만 해도 하면 안 되겠죠? 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끌리거든요. 그 주차는 또 어디다가 할 것이며 그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또 외국에 살다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외곽에 집을 하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박사 과정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주말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몸테크. 저는 이제 사이즈가 한 단계 넘어가서 그래요.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허덕허덕하면서 하는 걸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3년 전에 했잖아요. 이제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내가 그 욕심을 조절을 하면 이제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지금은 조금 옛날처럼 막 쥐어짜듯이 투자해서 막 또서가 하는 건 안 하거든요. 투자를 멈춘 건 아닌데 옛날처럼 극한까지 투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왔고 지금은 약간 좀 사이즈를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부자가 되는 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욕심이. 근데 사실 저는 망하지 않고 싶거든요. 지금 가진 걸 잘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제 목표이긴 한데 옛날 고생을 좀 많이 해봐서 어쨌든 이게 그 이상하게 저 꽂히는 거여서 올 초에 그거는 그럼 더 이상 안 된대. 그래서 다가구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을 접었어. 그런데 좀 큰 평수에 그러니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들은 신축에 방이 4개 있고 이런 집들이 막 있는데 심지어 막 이게 가끔 이제 새 맞추다 보면 공실도 생기잖아요. 근데 저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몸테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위치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에 대해 자괴감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현타가 탁 오더라고. 나도 좀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내가 사놓은 그림도 좀 걸어놓고 싶고 그림을 비싼 걸 사서 이사 갈 줄 알고 그 그림 못 걸어놓고 있잖아. 이사를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알아봤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아직 저는 다주택자니까 취득세 중과 완화가 안 풀렸잖아요. 그 대형 평수 엄청 쌌어요. 그거를 사면서 가면 복비랑 취등록세랑 진짜 그냥 어디 집 하나 사는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만큼이 내가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대형 평수는 또 취득세에 또 붙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그래서 안 사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세 차익만 보면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이신 분들 비슷하신 경우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건 사실 고마운 일이에요.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올 수 있었고 제가 여름에 2-3달씩 일을 빼면서 미국에 가서 살다 올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여유가 생긴 것은 정말 감사한 일. 저는 후회하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한테 고민해보시라고 하는 게 다주택자를 하는 게 맞을지. 왜냐면 지금 사는 데서 이사 갈 수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고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같은 동네에서 평양을 가신다든지 같은 동네에서 더 좋은 단지로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주택수를 늘리는 건 사실 지금 정책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집 놔두고 하나를 더 살 때는 내 자금을 충분히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차선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할 수가 있지만 변수. 내가 양도세 그 기간이 닿았을 때 갑자기 재수없어서 폭락장이 와서 내가 집을 못 팔아서 양도세를 못 처리했을 경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 금리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만 3년 되신 분들 팔려도 못 팔았잖아요. 나는 한시 시한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오면 좋겠지만 한시적 양도세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사두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또 계속 분산돼요. 그러면 투자용으로 사놓고 그때 운이 좋아서 매도 하고 합치면 좋겠지만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사놓은 게 또 입주장이고 뭐고 해서 어쨌든 새가 껴있을 거 아니에요. 새 낀 거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땅 하면서 이렇게 주식 버튼 누르지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못 합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게 분산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새끼 치면서 진짜 이제 다주택자의 길로 가시게 돼요. 왜냐면 부동산 공부하시니까 제가 3년 전에 세미나에서 미국 가기 직전 세미나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당신의 못사병을 알고 있다. 다주택자는 병이 있어요. 저도 병이 있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그리고 채팅방에 있고 단톡방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다 나오라 그랬거든요. 보지 말고 다 나오라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캠핑하고 호팩하고 그냥 보면 자꾸 하고 싶으니까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비과세 될 때까지 그게 안 되잖아요. 묶이면 안 되니까. 정하고 싶으면 3분의 1만 주식하자. 이제 이렇게 왜냐면 갈아탈 때 그 돈이 없으면 또 묶이면 못 사니까. 그때 그 세금 때문에 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주택 상품 많이 내 집 놔두고 하신 분들 사실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그때는 그게 맞았죠. 맞는 공식이었고. 네. 근데 시장 상황이 다주택자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더 가속화되다 보니 그 물건들이 회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비과세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돈도 묶여 있지만 특히 그거를 비주택 사신 분들은 돈만 묶였지만 주택을 사신 분들은 명의도 묶였죠. 그러면 가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채널에 나와서 막 광명 좋죠, 막 뭐 어디 좋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안 팔린 지방 부동산. 지방 부동산 이야기도 이번에 어떻게 부동산 됩니까? 트렌드쇼에서 언급을 했는데 너무 궁금하시죠? 네. 미분양이 이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지금 한번 이제 살펴보실 때가 됐고 그때까지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슬슬 거래가 되는 분양권들도 좀 생기는 지역도 나오기 있더라고요. 마피에 가져가면 정리해주겠다. 이제 이런 용어, 현장 용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근데 못 가져가는 이유는 그 지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마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연 이자들이 좀 나오는 것들은 이자 비용이 너무 세서 또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현장 가면 또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처리를 하실지 아니면 더 기다리고 좀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있을지를 보시는 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인 것 같고 실제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나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하실지 아니면 정말 실거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지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때 좋은 지역의 노른자를 빨리 사셔서 오래 장기로 거주하시면 또 돼요. 그 대신 입주 물량이 뭐 계속 있다 이제 이러시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 네. 입주 물량에 따라 잘 보시고 하나는 시그널은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 뭔가에 당근을 줄 때 이제 그때가 시작 상승이 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예. 지금도 뭐 나오긴 했잖아요. 잡다한 거 뭐 이상한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 화끈하게 이 정도 나와야죠. 뭐 지방에는 미분양을 사주면 양도세를 화끈하게 빼주겠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나와야죠. 아니면 그것은 임대사업자를 묻게 해줘서 내 재산세 영향을 안 미친다든가. 이 정도로 화끈한 당근은 줘야 활성화가 갑자기 확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알고 계시지만 사실 뭐 또 다 이게 있으니까 못 풀어주는 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정책을 위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옛날에는 정부가 모르고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전국 정책자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인맥이 많아지잖아요. 인맥이 지금 약간 이 투자자분들하고 있었던 거랑 인맥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이제 가방끈이 길어지면서 네. 다니면서 느끼는 건
모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양쪽을 다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게 나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이렇게 쏠려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사실 안 들리고 안 들리게, 안 보이고 안 들려. 꼭 들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사실 조금, 사실 그 객관적인 걸 유지하기가 참 힘든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난 어쨌든 재산이 있고 하니까 치우치죠. 선거만 하고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아주 그냥 막 열불을 내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거와 아는 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건 정말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론자 것도 이런 채널도 들으시고,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것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락론자 하시는 것들도 들으시고, 또 뭐 주식하는 데서도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김한지 박사님도 되게 좋으시니까 그런 거 좀 들어보시고, 뭐 윤지호 센터장님 저 이런 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요즘에는 국제 경기와 정말 이게 밀접하게 우리가 매일 눈 빠지게 봐야 되잖아요. 파월의 발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내 집만 하나 사시면 되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집 하나 사고 아니면 투자 한두 태 정도 더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공부와 너무 많은 지식을 요구당하는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빨리 유통이 돼요. 나만 알고 있을 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장은 시장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세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또 글로벌 위기가 확 오지만 않는다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국지적으로 입주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엔 좀 주의를 하시고 전세를 구하실 분들은 그 주변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정책이 만약에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다면 단연코 시장이 약간 확산이 돼서 거래가 될 거. 지금처럼 얼죽심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그다지 막 다 팔린다고 또 막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옆으로 지금보단 조금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거주로 구매하셔도 될 시점이 아닌가. 보시던 거 너무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장기로 보시면 27년 뭐 이렇게까지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투자 기간을 보는지 실거주를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오른 거를, 제가 주식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올라타는 거를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저는 쌀 때 사야 된다는 주의라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올해도 올 초에는 수업하고 제가 6월에는 안 했잖아요. 딱 멈추고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성향인 거예요. 올 초에는 주택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릴 만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정규 강의를 3년 만에 오픈을 했고, 6월 달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또 미국 갔다 온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